그렇게 이번 물건을 마무리하고 얻은 수익은 약 원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안전한 경매를 추구하는 선한 사람들의 배움터 안경선배입니다. 드디어 제가 2022년도에 낙찰받아 여러 일들을 겪으며 무려 3년이라는 오랜 기간 끝에 마무리가 된 전남 고흥군에 있는 3분의 1 지분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유지분에서 겪지 못하는 다양한 이해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는 한창 공유지분의 투자의 매력에 빠져서 점심시간에도 물건 검색하느라 밥도 잘 안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공매 물건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일별로 경매와 공매를 나누고 지목별로 물건을 검색하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발견했던 그날은 바로 임야 공유지분을 찾는 날이었습니다. 임야는 지목부터 쉽지 않습니다. 주소 앞에 산이 붙고 토지대장이 아닌 임야대장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는 자연인이다를 꿈꾸며 산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지목입니다. 가뜩이나 경쟁률이 낮은 지목인데 여기에 공유지분이라는 호까지 붙으면 감정가의 반값 이하로 유찰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보던 그때 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임야 3분의 1 지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표 이미지에 산이 아니라 집이 보였습니다. 임야인데 집이 있다고? 저는 궁금해서 바로 클릭했습니다. 지목은 임야였는데 지상에는 이렇게 세 가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더 보니까 공유자 중 한 명이 실제로 거주 중이라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임야는 소송을 해도 수익을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이 땅은 누군가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투자 물건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유지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내 지분을 사줄 사람이 있는가? 저는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공유자 3명, 각각 3분의 1 지분, 그중 1명의 지분이 공매로 나온 상황이었고 구조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공매로 나온 지분의 건물은 거의 폐가 상태였고 건축물 대장도 없는 미등기 건물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건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딱 한 문장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공유자 중 누군가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안 되면 소송을 하면 된다. 싸게만 사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 그때의 판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입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찰을 하고 나서 온비드는 개찰 결과를 카톡으로 알려줍니다. 개찰 시간은 보통 오전 11시.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회사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팅 내내 머릿속은 온통 낙찰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미팅이 끝나고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낙찰. 그 순간 심장이 좀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회사라서 제가 표정 하나, 소리 하나에 모두 조심해야 됐습니다. 결국 웃음을 참고 입찰 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총 5명이 입찰을 하셨고 그중 1명은 잔금 미납으로 무효, 결과적으로 4대1의 경쟁률, 2등과의 차이는 약 1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무려 4명이나 더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물건을 제 인생 물건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낙찰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서부터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바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바로 반송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우편물에는 수취인 불명과 이사 불명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내 물건을 좀 사라 이런 협상을 시도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주장이 담긴 소장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송달이라고 하는데 소송이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송달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한테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 2명 중 1명은 제대로 된 주소를 계속 보냈는데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서 이걸 받았다고 이렇게 간주하는 공시 송달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고 한 분은 송달을 받으시자마자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걸 알았을 때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상대방이 이 물건을 지키고 싶어 한다는 확신과 함께 그 돈이면 그냥 나랑 협의하면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것일까, 이런 답답한 기분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송전에서 준비서면과 답변서 등이 왔다리 갔다리 하며 양측에선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주장은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분할을 하자, 이걸 바로 현물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주장을 하셨고요. 저는 현물 분할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체를 경매로 넘겨서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받아가자, 이렇게 하는 대금 분할을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주장을 하다가 드디어 판사님 앞에서 양측의 주장을 제기하는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KTX를 타고 순천지원에 가서 판사님 앞에서도 변호사님과 이런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상대방 역시 진짜 많은 준비를 했었고 변호사님은 노련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바로 내려지진 않았고요. 각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하는 것으로 1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10분 만에 끝난 이 변론기일이 매우 허무하기도 했지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이렇게 다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느껴져서 저는 원거리를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화상재판, 온라인으로 변론기일에 참가하겠다는 영상재판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던 소송 중 피고 중 한 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피고의 따님한테 연락을 받아서 알게 되었고요. 상당히 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따님께서는 말이 잘 통했고요.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게 서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따님께서 소송을 이어받게 되셨고 그리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님이 소송을 수기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본인께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 낙찰받았을 때 내용 증명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3천만 원의 제 물건을 사셔라,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상대방께서는 제 낙찰가를 아는데 너무 비싸다,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소송이 진행되는 거 굳이 여기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왜 그 가격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들었고요. 상대방은 이 물건이 그렇게 좋은 물건은 아니니 가격을 좀 낮추자,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3천만 원을 받으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높이 불려놓고 깎아가는 게 서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저는 3천만 원을 계속 주장을 했고 결국 대화를 하다가 제가 결코 손해보지 않는 1,900만 원 정도를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상대방께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판결을 기다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마음을 비우고 다음 변론기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협상 결렬 후 변론기일날 판사님을 뵀는데요. 이번 판사님이 3번째 판사님이셨습니다. 이번 판사님은 지금까지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바를 읽어보신 뒤에 이 사건이 결코 쉽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협의 의사가 있냐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협의 의사가 있었기에 1,9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피고 측에도 매수 의향을 물어보셨고 피고 측에서는 매수는 희망하지만 2천만 원은 너무 비싸다, 1,800만 원이면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판사님께서는 그럼 양측 중간인 1,900만 원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고 피고 측은 그 정도는 매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될 거면 협상 단계에서 제가 1,900만 원 불렀을 때 이렇게 끝낼 수 있었는데
괜히 몇 달의 시간을 더 끈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법원은 바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고요. 이 사건은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사는데 걸린 시간은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파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3년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임야 지분 하나 낙찰받았는데 내용 증명에서부터 변호사를 만나서 소송까지, 그리고 추가 감정평가, 영상재판, 그리고 순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여러 일정들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물건을 마무리하고 얻은 수익은 약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를 수익률로 따졌을 때 월 수익률은 13% 정도 나쁘지 않았죠. 제가 여기서 소송을 한 번에 진행하고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아마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 물건은 제 아내와 공동 명의로 진행을 했고요. 3년의 시간이 흘렀기에 1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씩 적용된 부분뿐만 아니라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이 돼서 양도세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유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만 한다면 사실 집에서 몇 시간만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 투자를 시작했을 때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꾸고 싶다는 절실함에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공유지분을 주로 투자하는 직장인 투자자로 변신해서 또 다른 연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 계신다면 공유지분의 기초이론부터 실제로 사용했던 모든 소송 서류들이 포함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을 평생 가지고 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또 하나의 연봉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경선배였습니다.